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 영화가 기록하는 모빌리티, 역전된 시선, 그리고 응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남수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대, 시선을 뒤집는 것, 뒤집는 시선, 영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응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할 포스터 같은 사람은 모더니즘 예술의 여러 특징들 중에 그 반복과 실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억압된 것을 징후나 기표로 반복하는 것,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사진이나 영화 가지고 있는 찍어내기,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찍어내는 데칼코마니도 있고 인쇄도 있고, 사실 마치 어떤 무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동 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모더니즘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사하지만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회귀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는 위더케어라고 하는 회귀의 개념인데, 상징계에 저항하는 어떤 이건 이제 기표도 아니고, 여기 반복에서의 기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반복되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게끔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 회귀는 무언가 사실은 이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상징화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반복은 오토마톤, 그다음에 이제 회귀는 투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신분석에서는 실제와의 만남의 경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정신분석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캉의 응시 개념을 살펴보면요. 일단 응시는 그냥 시선, 보는 것, 룩이라고 하는 것과 응시는 다르죠. 예. 보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죠, 이것도. 여기서 뭐냐면은 주체가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면 시선의 주인이 있어요. 이 시선의 주인이 있고 이 시선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학적인 어떤 관점인데,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에 감각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주객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실 이제 이게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현상의 핵심 부분인데요. 사르트르와 메르르-퐁티 현상학이 이 시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정신분석에서의 이제 응시가 이 모든 개념을 같이 조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르트르의 이제 시선은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약간의 역전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르트르가 수치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사르트르가 이 사례를 이 사례를 들 때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조그마한 구멍, 열쇠 구멍으로 어떤 주인공이, 이쪽 그 시선의 주인이죠. 그 시선의 주인이 훔쳐보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훔쳐보기라고 하는 어떤 욕망의 주체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사실 우리가 뭔가 훔쳐보고 있을 때 밖에서 저쪽 옆에서 이제 발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는 마치 이런 막다른 골목, 막다른 복도처럼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언가 보고 있는. 근데 그 순간 타인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난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훔쳐봤는데 누군가 여기 있다. 그럼 이 타인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망가야 되겠다라던가 숨어야 되겠다라던가, 이게 수치심인 거예요. 일종의 수치심인데, 이때 이 수치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나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한다. 일반적으로 타자가 없고,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산다고, 난 매 순간 살아있다고 느껴,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러고 사는데, 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 어떤 순간이냐?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나한테 뭔가 한마디 해주길 바란다? 이럴 때, 그죠? 당황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때처럼 내가 어딘가 숨고 싶은데 숨을 데 없다? 쥐구멍이라도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난 너무 크죠? 쥐구멍에 비해서.
내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수치심과 더불어서 결국 뭐냐? 아까 말한 세계의 타자의 존재, 객체, 타자, 세계가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사실 중심에서 여러 개를 볼 때보다 훨씬 더 나를 크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 나를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시선의 주체인데 사실 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보여지는 존재라고 할 때는 이 이제 타자성, 아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밖에 누군가 있네, 이게 사실 응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게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가장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응시, 누군가의 응시 아래에 있을 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응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미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시선은 주체로부터 뻗어나가는 시선, 우리가 아까 뭐 원심력 얘기지만 뻗어나가는 시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응시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시선이에요. 근데 대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행동학적인 주체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객관화시키는 게 뭐냐면 나를 세계 속에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 혼자 있고 내 침대에 혼자 누워서 뭐 핸드폰 보고 아무 생각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때 막 주체를 느끼냐?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일터를 간다?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간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기대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죠.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 아니면 동네에서는 뭐 학부모면 학부모, 이런 방식들의 주체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는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객관화, 주관화가 뒤집어지는 방향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응시는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타자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누군가, 이것은 사실 이제 응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시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응시는 보는 주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근데 사실 응시가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은 아무것도 나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무언가 나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그때 시선이 발생해요. 자세히 보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여기를 자세히 보느냐? 사실 거기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보라고. 이게 응시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촉발시키는 응시가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응시는 결국은 어떤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르트르의 수치심처럼 내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의 뭐 어떤 욕망의 주체는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불안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응시가 그 대변하는 것은 욕망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 보여지는 대로의 자기를 파악하는 자아에 대한 상이 된다. 대부분 많은 경우 괴리를 가지게 되는 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응시를 코기토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성적 주체가 자아 안에 있지 않은 것과 응시가 밖에 있는 것이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내가 보기 때문에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시선의 주체가 된 것은 응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방식. 코기토는 이성적 주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코기토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 외부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신체적인, 되게 이성적인 주체, 항상 밖에서 나에게 너 똑바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혹은 컨트롤하는 어떤 외부의 이성적 주체, 코기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데카르트가 코기토를 설명할 때, 코기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그죠? 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어떤 핵심으로서의 코기토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때 코기토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 데카르트가 그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 세계 속에 내가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어떤 건지 모르고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코기토, 그죠? 어떤 이성적인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사유를 작동시킵니다.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모든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유를 작동시켜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후커 같은 사람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비이성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뭐 무시했다 뭐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데리다 같은 사람은 이때에 그 의심이라고 하는 회의죠.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을 주도했던 어떤 존재가 아마도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가 이 코기토를 확인하던 그 순간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광인과의 대화도 같은 것이었다. 내가 커피 마시면서 나 이거 커피는 맛있네 하고 있는데 옆에 광인이 너 그 커피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커피 맞지? 커피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런 맛이고 이러니까 커피 맞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매드니스, 보이지 않는 광인의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기토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앞에 우리가 코기토 나는 생각해, 다시 말해 회의해, 회의한다, 그죠?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니 코기토는 사실 의심의 주체잖아요. 의심의 주체. 결국 사고의 주체지만 의심의 주체. 의심이 누가 의심을 했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옆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혼자 의심하거나 아니면 옆에 광인이 나에게 계속 질문하거나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주도하에 이 사유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타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기토가 확실성의 주체 너머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확실한 부분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 문장이었죠. I think 뭐 이렇게 나오고 therefore I am, 이게 바로 코기토죠. 코기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죠. 이거에 대한 것과 같은 어떤 포뮬라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나는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나는 거짓말한다. 여기 지금 이제 썼지만 이건 되게 this is paradoxical because this I, 이 I는 cannot lie without saying a truth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체는 내가 지금 나는 거짓말한다라고 말한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거짓말한다가 참이려면 나는 거짓말한다가 참이어야 되니까 나는 거짓말한다가 거짓말이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모순되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 뭐냐면 이게 역설적인데, 왜냐면 여기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 이걸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릭인데, 왜냐면 나는 거짓말한다라는 이 말과 나는 거짓말한다라는 말을 하는 나의 나는 다른 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는 거짓말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거짓말한다의 나는 이 문장의 주어일 뿐이에요. 이 주어가 내가 지금 말한 나와 같다는 말은 여기 없다는 거죠. 사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주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아와 주체가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바로 이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아로부터 분리된 주체인 거죠. 자아는 난 여기 있는데 주체는 저기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응시와 주체도 그 시선의 주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각하는 세계 속의 나와 세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나. 근데 사람들은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상학적 시선과 그다음에 이제 시선과 응시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항상 둘이 되는 거죠. 예. 문장 속의 I라고 무언가 상징체계죠. 상징체계. 세계에서 소통되는 방식으로서의 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와 사실 그걸 실제적으로 항상 내가 행하는 나,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 나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나는 사실 재현될 수가 없어요. 아까 나는 거짓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했을 때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I think, I am lying 그 문장이 재현이잖아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실행하는 과정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외부는. 그래서 이 주체는
외부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내부의 나를 결정짓는 것, 사실 이 외부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의 이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장 안에 나이면서 동시에 밖에 항상 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이게 가능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시선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시선에서. 뭐냐면 분할된 주체가 뒤집혀진 상태로 밖에 나온 거.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으면 동시에 밖에 있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안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계 중심에서 세계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사실 세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는 뭐니? 라고 하면 사실 세계가 나를 보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관화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는 눈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뒤집혀진 상태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있는 나를 본다. 사실 거의 거울 볼 때 이런 방식. 사실 여기에 이제 트루먼의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 아까 제가 그 사르트르의 수치심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지만 마치 누가 날 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불안 있죠. 응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내 밖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응시가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안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 불안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트루먼처럼 누가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뚝 떨어지는 거죠. 조명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감춰져 있어야만 하는 어떤 장치들이 떨어진 건데 그 떨어지고 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은 실제로 이게 모습이에요. 트루먼의 삶은 여기 안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피해망상, 과대망상, 트루먼 신드롬이라고 하는 과대망상이 되겠지만 네. 왜냐면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뒤집힌 응시, 내가 세계를 보는 것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응시라고 하는 것의 어떤 사례가 되고 이 영화가 그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응시를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밖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체는 모든 방향에서 보여주는 존재로 세계의 스펙터클 속에 있는 하나의 얼룩이다. 주체의 위치가 이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주체는 응시를 어떤 위협으로 마치 응시가 그나 그녀를 신문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협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면 마치 누가 날 볼 수도 있어. 그럼 마치 훔쳐보는 것 혹은 그런 것처럼 혹은 내가 뭔가 잘못이라도 하는 걸 들킨 것처럼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네. 항상 밖에서 응시로부터 나로부터 응시가 나에게서 이제 노출시키는 것은 욕망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시는 오브제아로서 결혈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향하는 곳이다. 이건 유명한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이제 트롱프레유라고 하는 진짜 같은 그림들, 이건 이제 다시 그린 그림들인데 예전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예,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가 정말 진짜 같은 그림을 잘 그려서 폰으로 그리면 새들이 와서 막 찍어 먹고 그 정도로 진짜 같이 그렸다는 거죠. 파라시우스도 엄청나게 잘 그렸다고 하죠. 그 둘이 누가 더 잘 그리냐 막 이러니까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도 잘 그리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갔죠. 갔더니 이렇게 꽃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베일을 감춰놨어요. 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보자 하면서 베일을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베일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겼느냐? 파라시우스가 제옥시스는 새를 속였는데 파라시우스는 사람을 속였으니까 파라시우스가 이겼다 그러는데 사실 사람 속이는 게 더 쉽죠. 새 속이는 것보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욕망하는 주체. 다시 말하면 이 베일을 열었을 때 드러난 게 뭐냐면은 누가 더 잘 그렸는지는 사실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이 너머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보고 싶었다. 근데 그 보고 싶다는 욕망은 언제 나타나냐면 사실은 가려져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다시 하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항상 가려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그 너머에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보고 나 이 베일이 갖고 싶어 이랬으면 사실은 뭐 종목유치가 아니지만 이 뒤 너머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뭔가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막 뭘 찾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
뭘 보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여자는 왠지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응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응시는 그래서 역전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보아야 되는데 내가 보여짐을 당하는 어떤 그 역전된 상태에 대한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어떤 원근법적 시선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화의 응시 개념 보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